시장의 중심이 될 이슈, 개장 직전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해볼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다키오뉴스 조호진 대표와 한국경제TV 김대현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새해 첫날부터 또 한 번의 52주 신고가 경신으로 출발한 삼성전자 소식으로 오늘의 시간 출발해봅니다. 삼성전자가 새해에도 상승하면서 8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8만 전자 탈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하신 개인분들이 환호하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덕분에 주가지수 역시 2,700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남인호 소장님, 삼성전자 향후 주가 흐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지금까지 추세로 봐서는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대한민국의 1등 주식이죠. 작년 저점 얼마였습니까? 6만 원이었습니다. 어제 장중 고점이 7만 9,800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8만 원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저점 6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얼마나 올렸습니까? 33%가 올랐습니다. 우리 종합주가지수보다도 월등히 앞선 그런 상승률을 보였고요. 일단 최근에 8일 연속 상승했다는 거, 저도 증권 시장에 오래 있어 봤습니다만 8일 연속 상승한 거 거의 본 적이 없는 그런 놀라운 상승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를까요? 이유는 하나죠. 공급하는 물량은 적고 수급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삼성전자가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에서 D램을 감산했지 않습니까?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아마 올해는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원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삼성전자는 한번 돈을 벌면 몇 천억 이렇게 버는 거 아닙니다. 몇 조, 몇십 조를 법니다. 그 효과가 지금 주가에 먼저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작년 말부터 국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 아주 길게 보면은 당연히 이제 오를 거라고 저도 믿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8일 연속으로 지금 올라서 약간 불안불안하단 말이죠. 투자자 여러분들, 투자 전력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우리 부장님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거의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모 증권사가 삼성전자 목표가 올렸어요. 9만 5천 원으로. 근데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삼성전자가 이제 9만 원 되고 10만 원 되지 않습니까? 목표가 또 올립니다. 얼마로? 12만 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올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저는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6개월 전부터 계속 드린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 계좌의 20%는 반도체가 돼 있어야 된다. 반도체는 뭡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닙니까? 그게 대장주죠. 그런데 만일에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하고 있으셨다면 지금 그 20%가 얼마 되셨을까요? 적게는 25, 많게는 30%가 되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감히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계좌에 반도체가 25%가 넘으셨다면 저는 그 넘은 비중은 이익 실현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일정 부분 25%가 넘는 부분은 이익 실현하시고 그거 절대 다른 주식 사지 마십시오. 가만히 가지고 계시면 저는 금년 3월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파신 것보다는 저가에 낮은 가격에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새해가 밝아서 거래가 시작된 지 이제 이틀째가 됐습니다. 올해 새롭게 투자 전략 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올해 시장 전망이 어떤지 우리 한국경제TV의 증권부 김대현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국내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하고 쫙 인터뷰를 했다고 그러던데 그 얘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 삼성과 한국투자 그리고 NH투자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 6곳의 리서치 센터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리서치 센터장들은 공통적으로 올해 주식보다는 채권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채권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통상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죠. 이미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매매 차익을 거둘 수 있어 채권 투자가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연준이 올해 하반기부터 0.5%포인트에서 1%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는데요.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낮고 고금리 환경이 지속하는 가운데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상존한다며 금리 상승으로 채권의 실질 수익률은 높고 미국 투자등급 회사채와 같은 고금리 우량 채권의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채권 투자 막차를 타야 할 때인 것 같은데 주식에 대한 전망은 비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센터장들이 주식보다는 채권 투자 비중을 늘리라고는 했지만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중립을 유지했는데요. 실제로 증권사들의 올해 증시 전망치를 살펴보면요. 코스피 예상 밴드 최하단은 1,900이고 최상단은 3,000이었습니다. 이 중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 그리고 대신증권은 코스피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어제도 14.53포인트 오르면서 코스피가 2,669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과 NH투자 그리고 키움증권은 이 자산 배분 전략 측면에서 주식과 채권 투자 모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위험 자산인 주식보다 채권 같은 안전 자산을 공략하자는 겁니다. 또한 센터장들은 이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을 추천했는데요. 특히 키움과 하나, NH투자증권은 미국 빅테크 업종 등 실적 가시성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 기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이 주도주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또 투자 수익성과 자본 조달 비용,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작년은 2차 전지가 우리 증시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차 전지 종목들 중심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죠. 올해 2차 전지주들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상저하고 전망을 내놨는데요. 올해는 화려한 상승세를 타면서 이 주도주의 자리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판매 둔화와 배터리 판가 하락 영향 때문인데요. 최소 상반기까지는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이 김지산 키움증권 센터장은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이 15%에 도달했지만 캐즘을 겪는 과정이라며 관련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수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꼽히는데요. 유력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즉 IRA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IRA가 폐지되면 그동안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2차 전지 등 친환경 기업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증권도 2차 전지는 정치적인 이벤트가 끝나고 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모 센터장은 미국 공화당 내 대선 후보 결정 시점까지는 북미 완성체 업체나 관련 배터리 공급선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최대한 미룰 가능성이 크고 상황에 따라서는 기존 투자안도 재검토해야 하는 부담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코스피 예상 밴드 보니까 범위가 너무 좀 광대한 것 같아요. 최하단이 네, 일반적으로 1,900포인트, 그렇죠. 네, 1,900포인트, 최상단이 3,000포인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올해는 주식보다 채권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는 상저하고가 예상된다라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의 인터뷰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새해 첫 거래일 빨간불을 켜낸 SK하이닉스 관련 공시 하나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의 임원과 주요 주주들이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주목해야 할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조호진 대표님? 예, 오늘 말씀드린 건 이제 공시를 이제 배운다는 측면도 있어서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임원들은 이제 주요 주주 10% 이상 주주로 간주가 됩니다. 그만큼 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바꿔 얘기하면 임원들이 회사 내부 거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임원들의 이제 그 거래를 통해서 한 주만 매수하는 매도를 하는 걸 통해서 다른 일반 투자자들이 해당 회사에 대해서 이제 감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SK하이닉스가 이제 5명의 이제 주주가 이제 거래를 했는데 그중 4명이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두 명이 아니고 이렇게 4명이나 매수를 했으면 그 액수가 소량이든 뭐 많지 않을지라도 회사에 뭔가 좋은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데, 근데 이제 내막을 들여다보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SK하이닉스가 부정적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단은 자막에 나온 4분이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 매수란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과거에 임원이 아니었다가 임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본인이 이제 임원이 아니시더라도 회사 주식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임원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부의 상황을 보고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감지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일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SK하이닉스보다 더 큰 이제 그 회사 규모가 큰 삼성전자라든지 다른 회사 같은 경우도 임원이 이제 아니었던 분이 임원이 됐을 때 매수 주식 보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현혹돼서 임원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으니까 회사에 좋은 일이 있구나라고 이제 오인하시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신규 말씀드린 거죠. 매수가 아니고 원래 갖고 있던 건데 공시를 이제 했다라는 신고를 한 거군요. 것이죠. 예. 이런 점을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SK하이닉스 자체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작년 1월 2일 첫 거래일부터 12월 30일 그다음 어제까지 합치면 1년 수익률이 88%. 시총이 이제 그 3위였다가 이제 작년 연말에 2위로 올라선 이렇게 시총이 큰 기업에 88% 수익이 나기 좀 어렵죠. 이런 점에서 SK하이닉스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초에 거의 회사 존립을 갖다가 청산의 위기까지 닥친 SK하이닉스인데 HBM3 한 방으로 이제 90% 가까운 수익률을 냈다. 그러면 이제 HBM3가 이제 올해 어떻게 될 것인지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이제 같이 연동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론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4년도 HBM3를 완판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물량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의 그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SK하이닉스 임원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HBM3에 대한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공급이 못 쫓아가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SK하이닉스의 이제 올해 주가도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러면 이제 24년도 완판됐으면 25년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 좀 약간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뛰어드니까요. 그러나 삼성전자 뛰어들지라도 사실은 여전한 그 HBM3에 대한 주도 그 주식은 이제 여전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자막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냐면 아마 엔비디아로 추정이 되는데 SK하이닉스가 작년에 되게 캐시플로우가 안 좋았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한테는 2조 정도, 20억 달러, 마이크론 6억 달러. 이거 6억 달러는 마이크론 CEO가 직접 말한 것이니까 확인된 것인데 SK하이닉스는 증권가의 전망입니다. 돈을 주면서 HBM3를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봤을 때 SK하이닉스의 올해 주가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전 정권에서 삼성의 52주 신고가를 얘기하셨지만 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가 아니고 역대 신고가, 역대 최고가를 이제 지난주에 경신했습니다. 이런 52주 신고가랑 역대 최고가를 갖다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매도 물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52주 신고가라는 건 1년 동안에 모든 주식보다 더 높이 올라갔다면 잠재적 매도 물량이 없다.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역대 최고가를 올라섰다는 것은 더 이상 매도 물량이 없다는 것도 수급의 입장에서도 되게 긍정적이다. 이것도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다시 쓴 삼성전자와 더불어 역대 신고가 경신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SK하이닉스 관련 공시 내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합병 축보를 쏜 셀트리온 그룹주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합병 신주 상장을 앞두고 셀트리온 그룹주 전거래일 동반 급등을 했죠. 셀트리온은 15% 가까이 올랐고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통합 셀트리온 기대감, 주가에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자, 전날의 상승 남인호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말 어제 시장도 좋았습니다만 어제는 정말 반도체와 바이오 주식 그런 날이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죠. 셀트리온 25%, 제약은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왜 이렇게 요즘 셀트리온 주가 좋을까요? 저는 이유를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추세. 이것이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성장주하고 바이오 업종이 유리합니다. 다음 두 번째, 바로 합병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셀트리온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2일 날이죠. 다음 주에 신규 상장된 주식이 나옵니다. 이어서 금년 6개월 이내로 셀트리온 제약까지 3사가 합병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단 3사가 합병되니까 각자 원자재 샀던 걸 이제 한 곳에서 사겠죠. 그만큼 원가 절감 효과가 있고요. 또 신규 투자에도 용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요. 자, 여러분 지금 셀트리온은요. 코스피 시장에서 1.8% 시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쳐지고 셀트리온 제약 합쳐지면 대략 제가 추정키로 약 3% 정도 될 겁니다. 물론 이제 하이닉스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그 파워가 좀 적지만 상당히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먼저 움직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관 투자가들, 펀드 매니저들이 움직입니다.
무슨 소리냐? 시가총액 높은 종목군들은 시총이 높아지면요, 그만큼 더 추가 매수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삼성전자 조금밖에 안 가지고 있는 펀드가 막 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총액 상승에 대한 효과를 앞으로 셀트리온은 좀 더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작년 말부터 막 달리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 추가 상승 여력 얼마나 있을까요? 네, 방금 전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시총이 커지면 그만큼 유리해지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생리입니다. 시가총액식을 우리는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이제 금리 인하라든가 신약 개발 등 금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바이오가 굉장히 대한민국의 꽃을 필 그런 해가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전부 다 세계 1위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유일하게 세계 1위, 2위 다투지 못하는 업종이 바로 금융하고 바이오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래서 바이오 업종도 제가 늘 강조드리는 여러분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 이 5개 플러스 금융하고 바이오를 약 한 10% 정도 편입하셔도 무난하다. 그럼 결국 뭐죠? 대장주를 사셔야 되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을 어느 정도 편입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금융은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국내 시장이 좀 발전하기에는. 자, 다음 우리 김대현 기자하고 또 다른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시작하기도 전에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자 설명회를 열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 주가도 조금 예의주시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 기자, 우선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관련 절차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태형건설이 지난달 28일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요. 결국 소문이 사실로 밝혀진 셈입니다. 그간 태형건설은 이 워크아웃설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적극적으로 부인해왔죠. 하지만 부동산 PF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이 워크아웃 관련 일정을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태형건설의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처음으로 채권자 설명회를 엽니다. 채권단의 규모만 400여 곳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들을 대상으로 태형건설의 경영 상황과 자구 계획, 그리고 협의회의 안건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오는 11일 1차 채권단 협의회를 열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태형건설의 PF 보증 채무 규모는 9조 1,800억 원이 넘는데요. 앞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익스포저 4조 5,800억 원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이죠. 또한 전국의 122곳에 부동산 사업장에 보증을 선 상태고요. 직접 차입금은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데 은행과 증권사 그리고 자산운용사 등 80곳에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워크아웃을 개시하려면 채권단이 만족할 만한 자구안을 내놓아야 할 텐데 벌써부터 좀 잡음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고도 약속을 어기고 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자구 노력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인데요. 태형건설은 지난달 29일 만기가 도래한 1,485억 원 규모의 상거래 채권 중에서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 451억 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태형건설 협력업체가 이 태형건설이 현금 대신 지급한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요. 이를 태형건설이 상환하지 않은 겁니다. 태형건설은 해당 외담대가 금융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환 의무가 유예된다는 입장인데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태형그룹 지주사인 TY홀딩스가 태형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의 일부만 태형건설에 대여해줬다는 점입니다. 태형건설은 어제 공시를 통해서 지난달 29일 상거래 채권 상환을 위해 TY홀딩스에 400억 원을 요청하고 차입했다며 나머지 733억 원은 이 필요 상황에 따라 차입이 실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외에도 TY홀딩스는 주요 계열사인 에코비트와 블루원 등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오늘 자구안에도 포함될 내용으로 전해졌죠. 이외에도 대주주 4대 출연과 기타 지분 담보 등 총 4가지 자구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오너 일가의 이 3천억 원 이상의 사재 출연과 또 핵심 계열사죠. SBS와 TY홀딩스 등의 매각을 바라고 있는데요. 태형건설이 이 워크아웃을 개시하려면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이 강도 높은 자구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의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원래 워크아웃 확정 직전에 줄다리기가 많이 벌어지긴 하죠. 이번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사태, 다른 건설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증권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태양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건설과 금융업종 그리고 채권시장 내 단기적인 파장은 불가피하지만 이 시스템 리스크로는 전이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특히 태양건설과 TY홀딩스가 자구안에 담을 수 있는 지분과 자산 매각 풀을 1조 6,400억 원으로 추정하고도 있습니다. 하나증권 측은 이 시스템 리스크는 물론이고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NH투자증권도 이 기존 정책을 통해 건설사들이 단기 유동성을 확보했고 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 의지를 고려할 때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을 위해서 채권펀드 운용 규모를 현행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태양건설의 주가를 살펴보면요. 이 워크아웃 소문이 돌 때는 급락하더니 어제는 13%가량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워크아웃을 불확실성 해소의 의미로 오해한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투자 시 주가 변동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구안 공개를 하는 태양건설 그리고 오늘 채권자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니까요. 또 이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 오늘 유념하고 계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자사주 약 17만 주를 처분했다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지금 환산해 보면 390억 원 규모인데요. 주요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조호진 대표님. 뭐 일단 자사주를 처분했다는 건 뭐 시장에서 뭐 이렇게 호재로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390억이라는 금액이 일단 들으면 금액 꽤 크다 볼 수는 있지만 네이버 시총이 이제 37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0.1%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자사주도 처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네이버가 뭐 여기서 차익을 거두려고 자사주를 처분한 건 아니고 임직원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 네이버가 사실은 우리가 맨날 포탈 기업으로만 인식을 하니까 네이버의 어떤 그 시장 사이즈를 우리가 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이버가 분기당 매출이 2조가 넘고요. 작년에 보면 4분기가 당연히 안 나왔는데 작년에 보면 분기당 3천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작년 4분기의 영업이익이 거의 4천억 정도로 육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이버랑 이제 카카오랑 비교를 한다면 카카오가 사실은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구설이 많이 올랐고 뭐 심지어 뭐 김범수 의장이 뭐 구속되네 많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반사 이익을 사실 네이버 거두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국이라는 파이가 딱 정해졌는데 상대적으로 강자라고 경쟁자를 할 수 있는 다음과 카카오가 지금 뭐 뭔가 다른 일을 계속 이렇게 힘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네이버는 이모저모로 회사 사업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4천억이라는 거는 포탈 기업으로서는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네이버가 사실은 그 재작년에 포시마크라는 미국에 있는 그 중고 B2C 거래 사이트를 인수했을 때 많이 이제 부정적인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너무 많이 지출한 거 아니냐. 근데 포시마크가 작년 3분기 누적 매출이 3,700억 정도 나오고 있고 네이버 이커머스 전체 매출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포시마크를 인수한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것을 사실은 재무제표상으로 입증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만약 포시마크가 올해 내후년 계속 이제 성장한다면 네이버의 주가에도 큰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네이버는 사실은 주가가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네이버의 이커머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매출로 이제 주가가 결정되는데 이런 식으로 포시마크의 매출이 만약에 네이버 연결 재무제표로 잡혀진다면 이것이 확인된다면 네이버의 주가는 올라갈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많이 뉴스로 나와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지털 트윈시티를 갖다 네이버가 이제 수출을 하면서 여기에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중동에도 네이버가 뭐에 진출하냐라고 봤을 때 디지털 트윈시티를 갖다 네이버가 진출하면서 상징적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네이버의 다른 이제 그 서비스가 UAE에 동시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중동에도 역시 진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에 진출했을 때 사실은 이제 건설 경기만 장비만 생각하는데 네이버가 이런 식으로 중동에 진출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유로 볼 수가 있고 네이버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을 할 수 있는 네이버 웹툰이 있습니다. 웹툰 이제 올해 IPO를 추진합니다. 왜 IPO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작년에 이제 본사 네이버 웹툰의 미국 본사의 경영진을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이런 점은 사실은 네이버 웹툰이 미국 IPO의 국내 시장이 아니고 미국 시장의 직상장 합니다. 성공을 마무리한다면 그러면 이제 네이버의 또 다른 주가 동력이 될 것이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카카오는 뭔가 잘 안 맞는데 네이버는 이모저모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을 재무제표나 다각적인 뉴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점은 이해진 의장이 같은 이제 이공계생으로서 이제 포탈을 읽었지만은 방면으로 경영자로서는 상당한 수완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도 그 네이버 웹툰 IPO가 나와서 더 에이트 쇼가 이미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얼마만큼 넷플릭스의 랭킹이 올라가냐
방안에 따라서 네이버의 주가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를 염두에 두셨다가 제 생각에는 적립시효 투자를 하셨다가 일정 이상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또 이제 주가 내려가면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자분들 중에서 네이버냐 카카오냐 이제 둘 중에 하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조 대표께서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당연히 네이버죠. 왜냐하면 카카오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구설에 많이 올라가서 구설에 많이 오른 기업은 일단 기관 투자가가 이제 투자하기가 꺼려집니다. 왜냐하면 설명할 게 많아요. 자기는 괜찮지만 위에 단계별로 너 왜 이걸 투자하려고 그러냐면 다 일일이 설명하는 것 자체가 귀찮으니까 그 기피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네이버를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